안녕하십니까, 이진우입니다. 예년 같으면 이맘때 연말에 송년회를 빌어서 오랜만에 얼굴도 보고 식사도 하고 그랬던 게 흔한 광경이었는데요. 올해는 그럴 수 없게 됐죠. 가족 모임조차 자제하라고 부탁할 만큼 코로나 유행이 심각한 상황인데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다 그렇습니다. 그러면서도 송년회를 빼먹으면 좀 아쉬우니까 온라인으로 만나서 하는 온택트 송년회가 또 최근의 트렌드라고 하네요. 오늘 트렌드 리포트 시간에는 요즘 온택트 송년회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풍경을 살펴보겠습니다. 본격적인 겨울 한파가 시작되면서 걱정하는 분들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연탄불로 난방을 하는 에너지 빈곤층들 우리나라에 여전히 많은데 올해는 특히 연탄값은 예년에 비해서 많이 올랐고 또 기부는 많이 줄었다고 해요. 오늘 친절한 하나씩 시간에는 요즘 연탄값 얼마나 하는지, 얼마나 올랐는지, 또 어떻게 난방비가 지원되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공기업과 공공기관이 하는 일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 오늘은 우리나라의 주거복지를 책임지는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12월 19일 토요일 손에 잡히는 경제, 광고 듣고 바로 돌아오겠습니다. 올해는 연말 파티, 송년회 이런 거 안 하거나 굳이 하려면 비대면으로 해라, 이렇게 문화가 좀 바뀌고 있습니다. 비대면 언택트로 하는 건데 요즘에는 이거를 온라인에서 만난다고 해서 온택트로 명칭도 바꾸고 또 이것도 꽤 나름 흥겹고 재미있다고 해요. 오늘 트렌드 리포트 시간에는 온택트 파티 트렌드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로그인디 조형용 대표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이름을 온택트로 바꾸니까 네. 이것도 뭔가 이게 좀 열심히 해야 될 것 같고 언택트라고 하면 가능하면 하지 마 이런 느낌인데 네. 이건 좀 다른 느낌이네요. 맞아요. 그 바이러스 때문에 비대면을 강조하다 보니까 처음에는 언택트를 강조를 했어요. 만나지 말고 모이지 말라 이런 것들을 강조하기 위해서였는데요. 근데 이제 코로나19가 장기화되니까 오프라인으로는 비대면 언택트를 실천하는 대신에 온라인으로는 만나라. 예. 그래서 온택트라는 걸로 강조를 하면서 사람들이 온라인으로 만남과 모임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온라인으로라도 만나고 소통을 해야 스트레스도 쌓이지 않기 때문에 예. 만나지 말라라고 하니까 이에 대한 그 스트레스가 너무 강해진 거죠. 그래서 그러면 온라인으로 적극적으로 만나라. 네. 이렇게 해서. 네. 그래서 지금 송년회나 연말이다 보니까 뭐 송년회, 회식, 뭐 여러 가지 행사들이 많을 텐데 새해맞이 행사 이런 것들이 다 오프라인으로 취소가 됐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걸 집에서 그냥 혼자서 우울하게 보내야 되냐. 온라인으로라도 뭔가를 해보자. 이미 그런 파티들이 온택트 파티가 많이 열리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온택트 파티? 네. 제가 그러면 온택트 파티를 개최한다고 생각을 하고 예. 첫 단계부터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요. 예. 제가 파티 주최자라고 가정하고 설명을 해드리면 총무. 네. 예. 먼저 이제 언제 몇 시에 어디에서 파티를 열겠다. 어떤 주제로 하겠다. 멤버는 누구다. 이런 것들을 이제 알려주고 초대를 해야 되잖아요. 예. 그 오프라인이면 뭐 메일을 보내거나 문자를 보내거나 할 텐데 온라인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제 조금 더 온라인으로 하다 보니까 있어빌리티, 그러니까 있어 보이게. 네, 그래서 초대장도 만드는데요. 이 초대장 만드는 게 굉장히 번거로울 것 같지만 그 칸바라고 하는 앱이 요즘 굉장히 많이 이런 파티 문화를 즐기는 사람들 사이에서 많이 쓰이고 있는데 예. 이 앱을 통해서는 포토샵이나 디자인 툴을 전혀 못 다루는 분들이 아주 간단하게 예쁜 초대장을 만들 수가 있어요. 예. 그래서 SNS에 광고하는 것처럼 예쁘게 디자인을 해서 올릴 것인지 아니면 영상으로 초대장을 만들 것인지 또는 뭐 포스터나 카드로 만들 것인지 이렇게 선택을 하면 여러 가지의 디자인 샘플들이 있어서 거기에 텍스트만 입력해서 만들면 되거든요. 예. 물론 뭐 사진도 넣었다 뺐다 할 수 있고요. 그 디자인이 다양하기 때문에 이 앱을 써서 먼저 초대장을 만드는데 이 앱이 이제 호주에서 2012년에 개발이 됐던 서비스
SNS예요. 그런데 그 기존에는 계속 뭐 유저들이 이렇게 많지 않았다가 네. 코로나19 때문에 전 세계가 이제 락다운이 되는 곳들이 많고 홈파티를 즐기는 사람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이 초대장을 제작하고 SNS 컨텐츠를 예쁘게 만들어서 올리고 하는 이런 앱들을 찾기 시작하면서 이 앱이 사람들에게 입소문이 나기 시작을 한 겁니다. 휴대폰으로 카드 만드는 앱이군요. 네, 맞아요. 예전에는 그렇게 쓰였는데 네. 요즘에도 초청장 만드는 데 쓴다. 네, 근데 이제 일반적인 초대장이라면 날짜, 시간, 장소 이런 것들을 입력을 할 텐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온택트 파티니까 날짜와 시간은 같고요. 장소는 오프라인 장소 대신에 접속 경로를 링크로 넣어줍니다. 여기 클릭하면 네, 이 초대장을 받고 그 부분 링크만 클릭을 하면 그 시간에 그 파티룸이 열리는 거죠. 온라인 파티가 네. 여기로 들어오면 뭔가 이제 채팅방 같은 뭔가가 있나 봐요.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에 추가한다면 뭐 예. 파티 드레스 코드나 음식 메뉴, 온택트 파티 주제 이런 것들을 넣을 수 있겠죠. 드레스 코드 음식 네. 음식 메뉴는 그럼 각자 만들어 먹고 네, 맞습니다. 각자 편한 공간에서 각자 먹고 주문을 해서 드레스 코드도 맞추고 나와라 그래도 파티니까 맞아요. 온택트니까 뭐 잠옷이든 요가복이든 각자 편한 복장으로 만날 수 있겠지만 예. 이 연말 파티다 보니까 아무래도 드레스 코드를 주는 거죠. 뭐 예를 들어서 크리스마스 파티다라고 하면 크리스마스 관련된 아이템을 하나씩 몸에 두르거나 예. 뭐 이렇게 해서 온라인에 지정된 시간에 이제 만나는 건데요. 음식 메뉴 같은 경우에도 보통 이 온라인 파티를 할 때는 뭐 주종이 됐던 아니면 안주나 식사 메뉴가 됐던 한 가지는 적어도 통일하는 게 좋다고 합니다. 그래야 식사를 할 때 파티하는 느낌이지 같이. 네, 같은 음식을 먹는 듯한 기분이 들기 때문에 예. 네, 그래서 뭐 주류를 맞추거나 음료를 맞추거나 네. 그렇게 이제 하고요. 네. 네, 그리고 이제 이 오프라인으로 했을 때는 막 기념 사진도 찍고 예. 막 대화도 나누고 여럿이 뭐 이런 행사들을 많이 하잖아요. 네. 온라인에서도 바로 이런 그 오프라인에서 했던 그런 사진을 촬영을 한다거나 게임을 한다거나 이런 것들이 다 요즘에 가능합니다. 어떻게 하는 건지 좀 알려주세요. 다 일단 모여요. 그러면 우리 단체 채팅방은 들어가 봤으니까 네. 거기에는 어떻게 들어갑니까? 그러니까 들어가면 뭐가 있습니까? 네, 들어가면 이제 인원수에 따라서 뭐 4명인지 8명인지 12명인지 또는 10명인지에 따라서 네. 그 방에 접속한 사람들이 이 분할돼서 화면으로 한 화면에 쫙 떠요. 네, 그러면 뭐 저희 4등분 분할돼 있으면 파티 참가한 4명이 다 얼굴이 각각 네, 뜨고 네. 그러니까 이제 노트북이나 스마트폰 앞에 앉아 있어야 되겠죠. 예, 예. 그러니까 뭔가 어딘가 설치를 해놓고 그 카메라를 보면서 이제 파티를 같이 즐기는 건데요. 어디 보안실에 CCTV 카메라 쭉 화면 여러 개 들어있는 맞아요. 듯한 그런 느낌이 들겠군요. 네, 네. 그래서 뭐 노트북을 네. 테이블 위로 가져가서 식사를 하면서 혼자 이제 사실은 집에서 혼술을 하면서 예. 온라인으로 친구들과 온라인 공간에서 이제 그 파티를 하는 거죠. 대화도 하고 네, 화상 회의네요. 화상 회의인데 이제 파티다 보니까 음식이 있고 또 드레스 코드가 있으니까 비슷한 드레스 코드를 하고 네. 또 뭐 심지어는 그 게임 같은 것도 아까 하고. 제가 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리고 사장님은 없고 네. 회의 아니니까. 예. 네. 게임 같은 경우에도 예를 들어서 제가 어제 그 줌 게임, 줌으로 같이 할 수 있는 여러 명이 할 수 있는 게임 이렇게 검색을 해봤더니 예. 유튜브에서만 73만 7천 개의 게시물이 나오더라고요. 굉장히 많은 실제로 이렇게 하고 있다. 네, 화상으로 하면서 다 같이 참여할 수 있는 게임 놀이에 대한 다양한 아이디어와 이미 개발돼서 나온 와. 게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게임이라고 하는 게 무슨 온라인 게임 즐기는 게 아니라 네. 서로 테이블에서 모여서 하던 네. 그런 게임을 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뭐 룰렛 게임 같은 거라던가 007 빙고 빵 게임 까는 거 그런 거 것도 있고요. 하면 할 수는 있겠는데요. 맞아요. 그리고 룰렛 게임도 있는데요. 네. 룰렛도 이 그 모니터 화면에 룰렛이 이렇게 빙글빙글 돌면 거기에서 이게 참여한 사람들이 이제 그 버튼을 누르면 그 사람이 어떤 번호를 골랐는지가 되는 겁니다. 세상에. 네. 그럼 벌주 마시기도 하고.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단체 기념 사진도 촬영을 하는데요. 우리가 오프라인에서는 누군가에게 찍어달라고 해야 예. 전체 그 단체 사진을 찍을 수가 있잖아요. 또는 네. 뭐 셀프로 찍거나. 근데 이 화상으로 하는 온택트 파티에서는 단체 기념 사진도 굉장히 재밌게 찍을 수가 있는데요. 단체 기념 사진이니까 어떻게 찍냐? 각자 화면에 네, 바람 보이잖아요. 바라보고 김치 하세요. 네, 그래서 화면 캡처를 하면 되는 거죠.
그 한 그렇겠죠. 화면에 그렇겠죠. 여러 명이 다 있으니까. 그런데 이제 그냥 화면 캡처만 하면 누구는 눈 감고 뭐 표정도 그냥 똑같이 하면 재미가 없으니까 예. 이 또한 그 여러 가지 다양한 연출 사진으로 만들어서 찍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뭐 9명이 다 같이 큰 하트를 양손을 다 활용을 해서 연결된 하트를 한 화면에 만들어 본다거나 또는 여러 명의 얼굴을 한 사람의 얼굴처럼 만들어 본다거나 우리가 이제 그 블럭 맞추기 하듯이 예. 그런 식의 아이디어들도 굉장히 많이 올라와 있고요. 그래서 오히려 오프라인으로 파티를 할 때는 여러 명이 모였을 때 잘 네. 집중이 안 되고 옆에 있는 사람하고만 대화를 하다가 가는 경우가 많은데 온택트 파티를 하니까 동시에 여러 그렇겠네요. 명과 할 수 있고 각각의 표정들도 동시에 볼 수 있고 그래서 굉장히 어떻게 보니까 좀 더 장점이 많더라 하는 의견들도 있었습니다. 이야, 이거 여러 가지 게임 할 수 있겠는데요, 정말. 윷놀이도 만들면 되고. 나는 얼핏 그 포커, 트럼프, 고스톱 이런 것도 하겠다 싶은 생각이 먼저 들죠. 네. 그리고 이 평소에는 이게 연말이니까 뭐 홈파티로 많이 활용이 되기도 하는데 평소에는 이제 친구들을 못 만나고 하니까 친구들끼리 모여서 이제 떡볶이를 좋아한다. 그러면 오늘은 떡볶이라는 메뉴를 가지고 예. 각자의 집에서 자기가 그 지정된 그 배달 앱을 통해 가지고 여러 개의 떡볶이 브랜드들을 주문을 해서 각자 하나씩 먹어보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걸 동시에 먹으면서 맛 평가를 같이 하는데 뭐 각각 다른 떡볶이를 먹을 수도 있고요. 예. 한 떡볶이 브랜드를 가지고 여러 명이 모여서 먹으면서 평가를 해보기도 하고 그런 그 대화하거나 그 만나는 그런 과정을 평가하는 과정을 이게 이제 화상으로 연결이 되다 보니까 처음부터 시작 끝까지 네. 녹화를 할 수가 있어요. 음. 그래서 그것 또한 또 하나의 새로운 기록이다. 예.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오히려 이번 주는 떡볶이, 다음 주는 치킨 이런 식으로 해서 친구들끼리 모여서 맛 평가를 하는 모임도 있고요. 네. 또는 뭐 영화를 같이 보면서 영화를 보면서 같이 대화를 하는. 그렇겠네요. 네. 가운데는 화면 나오고 네. 중간 오른쪽 하단만 살짝 그 같이 모여 있는 친구 얼굴 뜨면. 네. 그래서 그런 모임들이 사실 코로나19 중에 계속 이야.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연말 되니까 이런 것들을 안 해봤던 분들은 연말 송년회 파티를 어떻게 해야 되지? 좀 이 걱정인 분들은 이렇게 네. 온택트 파티를 한번 기획해 보시면 어떨까 싶어요. 다 하는구나. 나한테 연락만 안 한 거구나. 네. 최근에는 예. 그 한 아파트 단지에서 아파트의 입주자들을 대상으로 예. 복면가왕 이벤트를 연다라고 이제 그 게시판에 붙인 거예요. 아파트 노래자랑. 네. 그런데 어느 공간에 모여서 하는 것이 아니라 예. 각자 집에서 마스크를 쓰고 누군지 알아볼 수 없게 네. 이 분장을 한 다음에 노래를 불러서 그것을 어느 이메일로 보내달라. 그러면 심사해서 발표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정말 지루하셨구나 다들. 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이 개인 교습을 온라인으로 노래 연습을 받는 분들이 또 많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네. 제가 이 검색을 해봤더니 그 온라인으로 노래 교실, 노래 개인 교습을 해줄 선생님들을 찾는다 이런 글들이 꽤 많이 올라오고 있고요. 예. 그런 것들이 이제 뭐 어떤 뭐 당근마켓이나 이런 데서도 글이 올라오고 있고 커뮤니티에서도 많이 보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뭐 코로나 때문에 프리랜서 강사분들이 네. 오프라인으로 하던 강의나 이런 것들이 줄어들어서 힘들다라고 이제 많이들 말씀하시는데 온라인에서도 이런 강사, 전문 강사나 요리를 강의하는 강습하는 그런 분들도 이런 홈파티 때 그분을 초대를 해서 같이 배울 수 있겠네요. 네, 배우면서 요리 1시간은 요리를 배우고 그 요리한 걸 가지고 이후에 이제 파티를 각자 집에서 하기도 하고 하는 방식으로 강좌와 파티를 엮는 그런 이벤트들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거 해주는 툴이 있으면 정말 다양하게 친구들하고 네. 접속해 하면 같이 같은 요리 배울 수도 있고 네, 중간에 레크레이션 강사님도 있잖아요. 네, 그 같이 노는 거 도와주는 분. 네. 그분도 접속하시면 모여 있는 사람들이랑 같이 게임도 할 수 있고. 네, 맞아요. 실제 그 레크레이션 강사분들이 이 온택트 파티에서 가장 인기인데요. 이제 이 온택트 파티를 하면서 뭐 송년회 같은 거 할 때 예. 이벤트나 게임 같은 걸 해야 되는데 어떻게 누가 이 게임이나 이런 것들을 이끌어 가야 될지 우왕좌왕하는 가운데 이런 분들이 한 1시간,
2시간 정도 온라인으로 들어오셔서 이런 가이드를 해주고 뭔가 이제 분위기를 좀 띄워주는 역할을 많이 하신다고 해요. 그래서 이분들의 그 초빙을 하게 되면 이제 강사료도 드려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오프라인에서는 보통 교통비나 이런 것들, 식대나 이런 것들도 지급을 해야 되니까 조금 비쌌는데 온라인으로 하다 보니까 이제 그 쇼핑하는 그 주최 측 입장에서도 조금 비용도 싸졌고, 저렴하고 공간 대여비 안 내도 되니까. 네, 뭐 강사님들도 그냥 집에서 편한 공간에서 하시면 되니까. 강사님은 집에 모니터 여러 개 하면 여러 방 다니면서 해주실 수 있겠네. 네. 3번 방 잠깐만요. 그럼 5번 방 들어가서 해주시고. 네. 그래서 뭐 요즘에는 이런 파티도 파티지만. 이제 그 개인 어학 강의 수업이나 1대1 과외도 이렇게 온라인으로 많이 되고 있어서 시간을 지정해서 거기에서 뭐 외국어를 배운다거나 그런 것들도 계속 온라인으로 많이 옮겨져 오고 있습니다. 그걸 할 수 있는 솔루션은 우리 한동안 이 코로나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쓰게 됐던 뭐 줌 같은 그런 서비스예요? 네, 맞습니다. 거기 모여서? 네. 그래서 연결하면 이제 링크가 나오고요. 그 링크에 해당하는 사람들에게 그 링크를 던져주고 수락을 해주면 그 방에 들어갈 수 있거든요. 클릭만 하면 그런 방이 그냥 화면 앞에 펼쳐지더군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시간 제한도 없고, 보통 이제 늦게까지 연말 파티를 하다 보면 뭐 택시를 잡아야 하거나 시내버스를 기다리느라고 추운 날씨에 발 동동거릴 수 있는데 그런 걱정도 없이 그냥 각자 집에서 편안하게 그러나 즐겁게 세상에. 연말 파티를 즐길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와, 이거 처음에는 좀 어색하고 불편해서 아유 이거 코로나니까 이러고 있지 얼른 없으면 다시 모여야지 하다가 좀 익숙해지고 이것만의 매력에 빠져들게 되면 다시 오프라인으로 가기 안 할 쉽지 것 않을 같아요. 것 같아요. 우리 게임이 그렇잖아요. 모여서 윷놀이하고 뭐 포커하고 이렇게 하다가 온라인 게임 하기 시작하면 각자 그냥 그것만 하고 굳이 같이 하려면 너도 접속해서 들어와 하지. 맞아요. 다시 우리 모여서 제기차기 할래? 이거 안 하잖아요. 네. 그래서 이 연말에 송년회를 못 하다 보니까 이제 음식점들 사장님들 걱정이 많으실 텐데 이분들이 그렇다고 집에서 직접 요리를 다 직접 해 드시진 않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음식점에는 못 가지만 주로 이제 주문해서 배달해 먹는 경우가 많을 텐데 그래서 온택트 파티 송년회를 위해서 그 음식점 사장님들이 이런 온라인 파티에 적합한 메뉴 이런 걸로 좀 구성을 해서 홍보를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뭐 밀키트를 만들어도 되고. 그리고 이제 이게 테이블 세팅도 굉장히 중요하게 보기 때문에 그냥 단순히 평소에 음식 배달하는 것처럼 하지 마시고 그 파티인 것처럼 파티 분위기를 조금 더 즐길 수 있게 이 기간 동안 뭐 주문하시는 분들에게는 파티 어떤 용품이나 이런 액세서리 같은 것들을 같이 껴주시거나 뭐 테이블보 예쁜 테이블보를 같이 껴주시거나 하면 그런 것 때문에 또 음식점을 주문하거나 테이크아웃하거나 하는 분들도 많을 것 같아요. 가급적이면 올 연말에는 각자 댁에서 온라인으로 그렇군요. 온택트 파티를 즐기시길 바랍니다. 다들 하고 있었구나. 코로나 때문에 올해는 못하는구나 싶었는데 저만 따돌림을 받고 있었다는 생각이. 올해는 비대면으로 이런저런 파티도 가능한 또 어찌 보면 추억이 될 수도 있겠네요. 내년쯤 지나면 또 다 사라지고 나면 그래 작년에는 그랬지 하는 생각도 할 수 있고 녹화도 된다고 하니까 다양한 비즈니스 기회가 또 여기서 생기기도 하겠습니다. 로그인디 조현경 대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날씨가 추워지면서 난방비 걱정이 또 생기기 시작했어요. 아직도 연탄 떼시는 분들이 꽤 우리 주변에는 많이 남아 계셔서 때로는 이때쯤 되면 연탄 기부했다는 또 이야기도 들리기도 하고 요즘 연탄값 얼마나 하는지 또 정부가 지원해 주는 건 없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연탄에 대한 이야기 친절한 하나씩 이하나 리포터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집에서 난방을 연탄으로 하는 분들이 아직도 좀 있죠. 전국에 합산을 해보니까 약 10만 가구 정도로 추산이 됩니다. 얼마요? 한 장에 요즘엔? 2015년 정도에는요. 한 장당 370원 정도 했대요. 그런데 올해는 600원이 좀 넘습니다. 정확히 639원이에요.
그나마 올해는 작년에 이어서 연탄값을 동결했다고는 하는데 어쨌든 2배 정도가 가파르게 오른 셈이죠. 5년 동안 2배. 네, 그렇죠. 연탄에 투자할 걸. 아, 왜 이렇게 올랐어요? 이게 생산량이 줄어서 그래요. 10년 전만 해도 연탄 공장이 50곳은 되는데요. 이제는 30곳 정도로 줄어들었습니다. 아하. 이 때문에 생산 비용 그리고 물류비가 계속해서 더 많이 들어가니까 연탄비가 계속 오르고 있는 거죠. 게다가 연탄 떼는 분들은 장당 600원 정도만 내면 다 되는 게 아니에요. 예. 배달비도 내야 하거든요. 동네 연탄 가게들이 문을 많이 닫다 보니까 이 먼 곳에서 배달 요청을 해야 되잖아요. 이러다 보니까 연탄 값에 배달비까지 합쳐지면서 장당 850원에서 1000원까지 오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배달료가 다른 건 거리 차이도 있지만 예. 산동 내면은 더 받기도 하거든요. 네. 한 장에 한 그러면 배달비 포함해서 8,900원 한다는 뜻인데. 네. 한 달이면 몇 장쯤 떼죠? 이게 한 집당 한 달에 150장 정도를 뗀다고 해요. 하루에 한 5장. 예, 그러니까 그렇죠. 연탄값으로 치면은 대략 한 달에 한 15만 원이 좀 안 되는 돈인데요. 이게 우리나라 연탄 가구 10만 가구 중에 80% 이상이 에너지 빈곤층이라고 해요. 예. 그러니까 이 비용이 굉장히 부담되는 돈이기도 하죠. 이거는 정부가 좀 지원해주면 어떤가 싶기는 한데 연탄 기부하시는 분들이 그래서 이맘때면 좀 있었어요. 그렇죠. 보통은 각 지역 연탄 은행에 기부를 하는데요. 네. 올해는 코로나19 때문에 모두가 어렵다 보니까 연탄 기부가 굉장히 많이 줄었습니다. 거의 반토막 났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 연탄이 충분히 모이고 또 배달 봉사자도 충분히 확보가 돼야 그 연탄 은행들이 재개식을 열고 본격적인 배달을 시작한다고 해요. 예. 그런데 올해는 이 재개식도 못한 지역들이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그리고 배달 봉사 자체도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일이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많이 꺼리는 상황이기도 해서 지난해 100명이 모였다고 하면 올해는 뭐 40명, 50명 정도가 지금 확보된 상태라고 합니다. 그럼 되게 이맘때쯤 되면 연탄은행에서 자원봉사하는 분들이 와서 집에다 좀 쌓아주고 갔으니까 올해도 좀 오시겠거니 생각하셨던 분들은 기다리시다가 마음 좀 계속 허전하시겠네요. 그렇죠. 많이 불안하시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이거를 우리가 자원봉사에 항상 기대해야 돼요. 이건 의식주 중에서도 필수적인 거라 네. 없으면 생존에 문제가 있는 건데.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지원책이 있긴 합니다. 매년 지급되는 연탄 쿠폰이라는 게 있는데요. 매년은 연탄값 상승분을 반영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예. 저소득층에 올해는 한 47만 원 정도의 쿠폰을 발행했다고 해요. 올해 연탄값은 동결이 됐지만 쿠폰 가액은 작년보다 올랐습니다. 한 3, 4개월치 연탄값은 얼추 되겠네요. 네, 그렇죠. 예. 그래서 연탄때는 10만 가구 중에 절반 정도 해당하는 5만 3천여 가구에 지급이 됐습니다. 그렇군요. 이것도 좀 대상을 좀 늘리든가 네.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렇죠. 이 돈이면 한 600장밖에 못 되거든요. 못 예. 사거든요. 예. 근데 한 겨울을 날려면 한 가구당 1000장 정도는 넉넉히 필요하다고 해요. 이게 작년보다는 살 수 있는 그 연탄 개수가 늘기는 했어요. 작년까지는 2005년도에 조사했던 각 가정당 평균 연탄 소비량을 갖고 쿠폰을 발행했다고 해요. 예. 근데 지난해 전수조사를 다시 해봤더니 한 1000장이 좀 넘게 필요하다더라 해서 100장 좀 넘게 더 살 수 있는 돈으로 올려서 쿠폰을 발행하게 된 겁니다. 그렇군요. 네, 네, 이하나 리포터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요즘은 뉴스에 공공임대주택, 공공분양주택 이런 이야기 많이 나오죠. 국민의 주거 안정이 국가의 중요한 정책 목표 중에 하나일 수밖에 없으니까 그런 건데 우리나라는 이런 일도 공기업, 공공기관들이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기관을 찾아가 보죠. 법무법인 율촌의 최준영 전문위원 오늘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주거 안정을 위한 공공기관이면 LH공사? 네, LH라고 예. 이야기하는 네. 우리나라의 가장 대표적인 이제 공공기관 중에 하나죠. 보면은 옛날에는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이제 한국토지공사 네. 그리고 대한주택공사 이렇게 두 개로 나뉘어져 있었죠. 예. 그러다가 2009년인가에 합쳐져 가지고 현재처럼 이제 LH가 된 것입니다. 이 주택공사가 예전에 주택복권이라고 하는 거 발행하던 주체입니까? 그죠? 그 하고는 약간 좀 다른데 어쨌거나 이제 그 거기서 만들어진 기금을 가지고 네. 이제 그 임대 및 이제 서민 주택들을 이제 지어서 공급을 했었죠. 예. 그래서 지금도 이제 뭐 주공 아파트 이제 부르는 것이 네. 다 과거에 예 주공이 그 주택공사의 약자군요. 네, 대한주택공사의 약자입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가 보통 LH라고 부르는데 정식 명칭은 한국토지주택공사입니다. 그래서 이런 기관들은 이제 우리나라의 전국적으로는 전국 단위로 보면 이제 LH가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지자체별로도 있습니다.
서울 같으면 SH공사, 경기도 같은 경우는 경기주택도시공사. 네. 다 이름들이 비슷비슷하죠 보면. 그래서 지자체별로 뭐 택지개발도 하고 주거복지, 그다음에 도시재생 이런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들이 별도로 있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어딘가에 택지를 개발할 때는 개인이 할 수는 없고 네. 나라에서 여기 요 부분은 신도시 만들 겁니다 하면 지정하고 밀고 공사하고 그 땅 다시 팔고 뭐 해야 되는데 네네. 그 그러니까 일을 각자 하는 사업 일이라는 주체가 거죠? 누구냐에 따라서 국가가 하느냐 아니면 국가가 각 하면? 지자체가 하느냐. 뭐 민간이 하는 경우도 가끔 있긴 있습니다. 예. 예. 근데 이제 규모가 커지면 민간이 하기는 어려우니까요. 이런 이제 공공기관들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LH공사는 무슨 일 하는지 쭉 한번 들어보죠. 많은 일 할 것 같은데. 예. 예. 사실 생각하는 것만큼보다 더 넓은 많은 영역의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뭐 토지, 주택 이런 일을 다 하다 보니까요. 먼저 생각나는 건 이제 도시 조성 사업이죠. 새롭게 도시를 만드는 사업, 야. 즉 신도시 조성이 이제 이 LH의 기본적인 업무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도시 조성 사업이라고 그러면 여러 가지 이제 범위들이 있어요. 뭐 규모가 작으면 택지 개발, 네. 그 다음에 좀 크면 신도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보통 택지 개발 촉진법, 뭐 공공주택 특별법, 뭐 도시개발법 등에 따라서 이루어지고 있고요. 현재 수도권 같은 경우는 3기 신도시 4곳이 지금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데 네. 이건 역시 이제 LH가 주도적인 역할을 해서 사업을 진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전국적으로 보면은 92개 지역에서 도시 조성 사업을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92개의 아파트가 아니라 92개 도시요? 도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규모가 작은 경우에는 좀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몇 개 정도 있는 곳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인구가 뭐 10만 단위로 되는 이제 신도시 사업도 있죠. 네. 그래서 뭐 사업 유형 같은 경우는 이제 신도시, 택지 개발, 도시 개발, 공공주택 기구 이렇게 나눠지는데요. 예. 예, 규모에 따라서 그리고 이제 사업 특성에 따라서 좀 다릅니다. 저기서 어디 도시를 하나 만든다고 하면 네, 일단 지도에다가 금을 그어놓고 네네. 거기에 있는 땅을 일단 다 사들여야 다 사들이고 예. 그러고 난 다음에 거기에 이제 길과 각종 기반 시설들을 이제 조성을 하는 거죠. 평평하게 만들고 예, 평평하게 만들고 그 다음에 도로도 닦고 예. 그 다음에 뭐 전기라든지 상하수도 이런 것들이 들어올 다 넣고. 예, 거기까지는 돈 많이 들 것 같은데. 맞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먼저 이제 LH가 하고. 예, 다 수행을 하고 난 다음에 그 땅은 팔아서 이제 맺고 일부 땅은 있군요. 이제 예. 팔아서 민간 건설 회사에 팔아가지고 이제 아니면 또 개인한테 파는 경우도 있죠. 예. 보면 그렇게 팔아서 이제 비용을 회수하는 거고요. 또 일부는 또 직접 건물을 짓기도 하고 지어서 분양하거나 빌려주기도 또는 하고. 예, 임대를 하기도 하고요. 그렇군요. 또 어떤 사업합니까? 도시 조성 사업 이외에도 이제 도시 재생 사업 최근에 이제 많이 이야기가 됐었죠. 도시 조성 사업이 이제 새롭게 만드는 것이라면 도시 재생 사업은 기존의 도시를 이제 고쳐가는 사업이죠. 이 도시 조성 사업 새로 싹 밀고 만드는 거는 깨끗하고 깔끔하고 제일 좋긴 한데요. 네. 이제 너무 비용도 많이 들고 그다음에 거기 가 계시던 분들하고 협상하는 것도 시간이 오래 걸리고 나가라고 해야 되니까 일이 커지죠. 그렇습니다. 서로가 불만을 갖는 거죠. 왜 이렇게 사업이 늦어져? 그다음에 나는 왜 요거밖에 보상을 못 받아요? 네. 서로가 이제 불만이 많다 보니까 좀 그 기존에 특히 이제 이미 만들어진 도시를 다 밀기는 어려우니까 새롭게 이제 접근을 한번 시도해 보는 것이 도시 재생이죠. 예. 그래서 뭐 주택 공급 이외에도 도시 활력 제고 등의 여러 가지 사업 유형이 있는데 이러한 재생 사업은 우리가 보통 이제 주택이라고만 생각을 하는데 산업단지, 산단도 포함됩니다. 산업단지라고 하면 땅 밀고 거기에 이제 공장들 지어서 분양하는 거 말하는 거죠. 예, 이제 새로 분양하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예전에 만들어놨는데 이것이 이제 낡아가지고 좀 뭔가 이제 고쳐봐야겠다 싶을 때도 이제 LH가 같이 참여를 하게 됩니다. 예. 그래서 보통 우리가 산업단지 그러면은 누가 하지?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뭐 옛날로 아주 옛날로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은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옛날에 산업기지개발공사라고 있었어요. 산업기지개발공사가 있었고 그것이 변화하고 변화해서 지금 한국수자원공사가 됐죠. 예. 근데 이제 현재로서는 LH가 산업단지 조성 중에 상당 부분을 또 담당하고 있어요. 물론 이제 수자원공사도 계속 관련 업무를 하고 있고요. 예. 그래서 이제 어쨌건 땅을 다루는 기관이다 보니까 이제 이러한 업무, 대규모 개발 사업 뭐 이런 것들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방금 말씀드린 것들은 이제 새로 만드는 거 이외에 이제 노후화된 산단을 새롭게 변화시키는 작업도 네. 이제 하고 있는데 이거는 이제 LH 그리고 한국산업단지공단 등과 이제 같이 하고 있는 일이죠. 우리가 제일 관심 있는 건 LH에서 만드는 집, 네, 아파트. 그런 것들이죠. 보면은 그래서 원래 LH의 출발이 이제 출발 중에 한 축이 대한주택공사. 네.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이제 주택 관련 사업도 하고 있죠. 대한주택공사를 거슬러 올라가면 저 20세기 한 중반대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일제 강점기 시절까지 거슬러 올라가요.
우리 이른바 1930년대까지 이제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때도 이게 이제 있었어요? 그 당시에 이제 그 총독부가 만든 기관 중에 조선주택영단이라는 조직이 있었는데요. 이러한 조직들이 이제 그 당시는 아파트는 아니고 단독주택 지구를 이제 조성을 했던 거죠. 예. 그래서 서울로 따지면 이제 대방동이라든지 뭐 신길동 이제 주변 지역들 예. 이런 지역들이 이제 계획적으로 조성된 택지 조성 지구였어요. 네. 이제 그런 사업들을 쭉 해오다가 그것이 이제 1960년대 대한주택공사로 바뀌면서 사업을 이제 해왔고요. 지금은 이제 LH라는 이름으로 하고 있는데 주택 사업은 일단 공공주택 사업하고 주거복지 사업으로 이제 구별이 돼요. 네. 그래서 공공주택 사업은 뭐냐?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가 이제 공공택지에서 비교적 저렴하게 분양되는 어떤 그런 아파트들이죠. 보면은 그래서 공공택지라는 게 LH가 만들어낸 택지죠? 그렇습니다. 보면은 그래서 거기서 자체적으로 사업을 하는 거죠. 네. LH가 자체적으로 사업을 하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신혼희망타운도 여기에 이제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보통 지어서 분양하는 거. 그렇습니다. 예. 보면 그래서 일단은 LH가 자기가 택지를 만들고 자기가 거기에 민간보다 적은 이윤을 붙여가지고 주택을 건설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이제 더 LH에서 공급하는 주택들은 더 저렴하게 되죠. 하는 일은 건설회사가 하는 일하고 아주 흡사하네요. 아주 흡사한데 더 막강한 권한이 있다 보니까 실제로 땅도 이제 확보하고 그다음에 거기다가 건물도 짓고 근데 이제 1년에 건설하는 물량이 많다 보니까 네. 상대적으로 단가도 낮출 수가 있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면에서 이제 직접적으로 주택을 공급하는 역할을 이제 하고 있습니다. 신혼희망타운은 신혼부부한테만 분양하는 뭐 공공 아파트예요? 예, 맞습니다. 보통 신혼 분양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대부분의 분들은 또 이거 신혼희망타운 그러면 이제 임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세요. 예. 근데 이제 잘 보면 공공 분양하고 장기 임대가 이제 섞여 있어요. 그래서 본인의 형편에 맞춰서 네. 선택할 수 있도록 돼 있고요. 신혼 부부들에게 이제 우선권을 준다. 그러니까 사회 초년생들이 빠르게 주거 안정을 확보해서 예. 자녀도 출산하고 좀 살 수 있도록 신혼 부부에게 어떻게 보면 별도의 특혜를 이제 주는 건데요. 신혼 부부 그러면은 몇 년이나 될 것 같으세요? 우리나라 신혼은요 결혼하고 나서 대개는 7년으로 적용하는 맞습니다. 경우 많죠. 예, 생각보다 훨씬 우리 사회 통념보다 훨씬 길죠. 신혼 부부 그러면 보통 신혼이 언제야 그러면은 결혼한 지 한 1년 지나면 이제 신혼 아니지 그러는데 이 법률적으로는 혼인부터 7년까지 알겠습니다. 예면 신혼 부부입니다. 최 박사님 부부 관계는 그런 것으로. 예. 여기서는 공공 임대주택도 만들죠. 네. 파는 게 공공 분양주택이고 분양도 빌려주는 분양은 게 파는 거고 그다음에 자기들이 건설해서 이제 저렴한 가격으로 사람들이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임대주택인데요. 네. 이제 임대라는 표현이 좀 그래서 그런지 언제부턴가는 이제 주거복지 사업으로 이제 분류해서 이제 이 명칭을 붙였는데요. 네. 이 주거복지 사업은 우리가 그냥 아파트 지어서 그 임대 놓는 거 이렇게 생각하면 간단한데 이거보다는 조금 더 복잡합니다. 상당히 다양한 유형의 사업들이 있어요. 예. 그래서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이제 행복주택. 옛날에 국민임대주택이라고 불렀던 거하고 이제 유사한 사업인데요. LH가 직접 임대주택을 건설해서 공급하는 사업이죠. 그렇군요. 공공이 직접 건설하고 관리하기 때문에 임대료도 저렴하고 주택의 질도 뭐 상대적으로 괜찮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보통 이제 임대료, 이제 월세를 기본으로 이제 그 판단을 해보면 주변 시세의 한 60%에서부터 80% 정도 로 비교적 저렴하게 이제 책정이 되는 거고요. 얼마 전에 뭐 대통령이 갔다가 논란을 많이 빚은 네, 행복주택이라는 게 이거예요? 네 맞습니다. 아, 임대주택? 네. 이걸 이름을 행복주택으로 부르는 모양이죠? 네, 예전에 박근혜 정부 시절부터 이제 국민임대주택에서 이제 행복주택으로 이제 명칭이 이제 변경됐고요. 그래서 과거보다는 훨씬 이제 평형이나 이런 것도 다양화됐고 뭐 인테리어나 이런 것들도 좋아졌다라고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복주택 같은 경우는 그래도 이제 보증금도 꽤 세고요. 네. 그다음에 월 임대료도 주변 시세보다 좀 싸다 정도 수준이지 사실 몇십만 원 내는 것도 부담스러워하시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네. 뭐 이제 북한 이탈 주민이라든지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라든지 정말 어려우신 분들한테 대해서는 더 저렴한 임대료로 주거를 공급하는 이제 영구 임대주택이라는 사업들도 별도로 있어요. 짓는 건 다 똑같이 지어놓고 네. 이걸 분양할 수도 있고 네. 이거를 뭐 임대해서 행복주택으로 할 수도 있고 네. 뭐 영구 임대로 쓰기도 하고 맞습니다. 그런 모양이군요. 그래서 이제 그 대상이 누구냐에 따라 가지고 이제 임대료를 차등 책정하고 물론 이제 스페이스나 이제 그 면적 같은 경우도 좀 차이가 나는 다르게 거죠. 하겠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제 주거복지 사업이다 그러면은 LH가 직접 아파트를 새로 건설해서 하는 사업이다라고만 생각을 하시는데 그거 말고도 이제 다른 유형의 사업도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땅을 새로 확보해서 아파트를 이렇게 지으려면 결국 외곽으로 나가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서울 시내 한복판에서 공공주택이 필요하면 네.
만들 재간이 없겠네요. 없죠.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외곽에 건설을 하게 되면 멀고. 멀고 교통 여건이 안 좋은 경우가 많죠. 그래서 기존에 건설된 주택이 사실 어떻게 보면 어려우신 분들한테는 더 선호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야 교통비도 절감하고 일자리가 가까이 있으니까.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러한 수요들을 충당하기 위해서 기존에 이미 건설된 주택들을 LH가 사들입니다. 아파트를 통째로? 아파트도 있지만 예. 이제 우리가 보통 이야기하는 빌라라고 하는 다세대 주택. 아, 집주인들한테 일일이 하나씩 산다는 예, 거죠? 삽니다. 그래서 예. 이제 연초에 되면 이제 매수 공고가 나요. 그래서 본인의 집을 이제 LH에다가 이제 팔고 싶으신 분들은 네. 이러이러한 자격 조건을 갖추신 분들은 신청을 하세요. 그러면 LH가 쭉 봐서 상태가 괜찮은 이제 친구들부터 먼저 사들이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매입한 후에 이제 개보수한 다음에 이제 다시 임대를 하는 거죠. 예. 보통 이제 매입 임대라고 불리는 사업인데요. 이런 매입 임대는 임대료가 주변 시세 50% 정도 수준이기 때문에 매우 저렴하죠.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좋아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문제는 뭐냐면 다세대 주택을 이제 매입한 형태가 많다 보니까 네. 주차, 그다음에 이제 그 각종 공용 공간 이런 것들이 이제 부족한 없죠. 경우도 많고요. 그러다 보니까 주변에서는 임대료 때문에 고생을 한다고 하지만 또 한편으로 보면 매입 임대 같은 경우는 이제 반지하 이런 경우 같은 경우는 이제 공실이 꽤 많은 경우도 있습니다. 네. 실제로 저렴함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조금 기다렸다가 차라리 2층이나 이런 곳에 공고가 나면 내가 들어가겠다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 거죠. 어차피 저렴하니까 그럴 수도 있겠군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LH의 이 주거복지 사업은 이제 공간을 만들어서 제공해 준다라고 하는 게 이제 기본 업무고요. 그다음에 국가에서 주거복지를 위해서 시행하는 이제 주거급여 사업도 LH가 참여해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주거급여는 집을 주는 대신에 월세 보조금을 주는 거죠? 맞습니다. 예전에 이제 기초생활보장제도가 2014년 말부터 이제 맞춤형 급여로 이제 개편되면서 저소득층한테는 이제 주거비가 직접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가령 서울에 이제 거주하는 3인 가구인데 월 소득, 이제 인정소득까지 다 합한 거죠. 월 소득이 174만 원에 미치지 못하면 주거급여 수급 대상이 됩니다. 이 경우에 이제 최대 이제 월 35만 9천 원까지 주거비 지원을 받을 수 있는데 이 금액을 이제 다 주는 건 아니고요. 소득 수준이라든지 지역별 기준 임대료 등을 고려해서 이제 차감 지급이 되는데 이러한 이제 업무를 이제 LH가 이제 지자체들과 함께 이제 수행을 하고 있는 거죠. 이야, 진짜 많은 일을 하고 있네, 다양한 일을 하고 있네요. 그래서 LH가 하는 일을 이제 홈페이지나 이런 곳에서 들여다보고 있으면 야, 이 일을 도대체 어떻게 다 하나 싶은 정도고요. 그 다음에 뭐 크게 보면 정말 아주 대규모 신도시를 건설하는 것부터 어떻게 보면은 아주 작은 한 채 한 채 집을 고치고 누구한테 찾아가서 사람들한테 이런 제도가 있으니 네. 이렇게 해보세요라고 또 안내도 해줘야 되고 참 많은 일을 하고 많은 있는 일을 조직이라고 볼 수 하는데 있습니다. 또 들어보면 정말 잘해야 되는 일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냥 하기만 해서는 안 되는. 예. 직원이 많겠습니다. 직원이 2020년도 기준으로 보면 한 9,500명 정도 됩니다. 보면 2015년에 6,400명 정도였으니까 많이 늘었네요. 많이 늘어났죠. 근데 이게 항상 이게 특히 이제 정부가 바뀌거나 네. 뭔가 이제 정부가 한 번씩 바뀌면 국민들의 인기를 모아야 될 정책들을 이제 초기에 만들어야 되는데 네. 항상 단골로 떠오르는 게 우리는 공기업하면 방만 이렇게 하니까 예, 부채가 많다. 방만한 공기업들 한 번씩 이렇게 군기 잡고 그러면 이제 지지도 올라가니까 네. 매번 정권 초에는 항상 이런 거 하는데 여기 보면 LH공사는 왜 이렇게 부채가 많아요? 이제 이런 그렇죠. 경우들 꽤 있어요. 예, 부채가 이제 많을 수밖에 없는 게 이 아까 말씀드렸던 주거복지 사업, 임대주택 이런 사업들을 하면 당연히 적자죠 보면은. 네. 그래서 이런 사업을 어떻게 보면 국가가 미리미리 챙겨서 이제 돈을 주고 시켜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고 이제 LH가 채권 발행을 통해 가지고 자체적으로 자금을 조달해서 이제 사업을 하는 거죠. 더더욱이나 이제 신도시 조성 사업이다. 그러면 대규모 토지를 이제 매수를 해야 되는데 되니까. 이것도 일단 LH가 자체적으로 자금을 이제 채권 발행을 형태로 이제 끌어오는 거죠. 네. 그러고 난 다음에 토지 보상을 이제 해주다 보니까 국가에서 주택이 부족하니까 열심히 LH한테 일을 시키면 LH가 열심히 일을 하면 부채 부채가 규모는 늘어나네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부채 줄이겠습니다 하면 사업을 안 하는 거죠. 그래서 2019년 부채 규모가 이제 126조 원이다 보니까 야 너무 많다 망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예. 사실 이러한 부채가 이제 쌓이는 이유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이제 공공임대주택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한 채의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할 때마다 이제 과거에는 1억 원, 요즘엔 더 올랐는지 한 1억 2천만 원 정도의 부채가 증가한다고 하는 거 이야기를 하는데, 네. 그러니까 쉽게 생각해서 100만 가구의 임대 아파트를 공급하겠습니다라고 하면 120조 원 부채가 LH에 더 쌓입니다라는 이야기로 들으시면 되는 거죠. 이거를 부채 없애라고 하면 이제 임대주택을 다 그냥 팔아버리면 되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단기간에 부채를 싹 없애고 아주 클린한 이제 기관으로 다시 태어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이제 서민들을 위한 임대주택은 줄어드는 것이고. 예. 부채가 이렇게 많으면 뭐 나라에서 나중에 결국 나라 빚이나 마찬가지네요. 그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이제 이런 LH 같은 기관들은 이제 자체적으로 이제 채권 발행을 이제 할 수 있다 보니까 이제 그 좀 국가 입장에서 봤을 때는 직접 일일이 매년 예산을 편성하는 것보다 이런 식으로 공기업들이 자체적으로 자체 자금을 통해서 편성해서 사업하는 것을 더 선호하죠. 예. 그래서 이제 공공임대주택 새로 만드는 주택 같은 경우도 예산에서 지원되는 금액은 전체의 한 30% 정도고요. 나머지 70%는 주택도시기금에서 융자를 통해서 이제 사업을 진행합니다. 그러니까 LH가 돈을 빌려오는 거죠. 시중에서. 주택도시기금이라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청약저축 이런 거를 넣으면은 네. 그 돈이 다 이제 주택도시기금에 쌓이게 됩니다. 그럼 그 돈을 이제 빌려서 이제 이런 사업들을 할 수 있도록 이제 해주는 거죠, 보면.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은 결국은 뭐 싸게 빌려준다 하더라도 LH가 갚아야 되는 이제 부담인 거죠. 채권을 발행하는 게 아니고 그냥 여기서 직접 이것도 빌려오는군요. 있고 그다음에 이제 신도시 같은 경우 채권을 발행하고 그러면서 그렇게 이제 해서. 예, 점점 늘어나는 거죠. 어차피 이자를 또 갚기 위해서 또 채권 발행하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야 이러다 망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이 되시는데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그러면 부채만 보시지 말고 자산 규모도 한번 보세요.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산이라면 뭐가 있어요? 팔 수 있는 토지, LH공사가 일단 사들인 땅들은 다 자산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거 안 팔아서 그렇지 한번 밀고 또 팔면 또 돈 꽤 벌어요 하는. 그렇습니다. 2019년 같은 경우가 자산이 176조 원이니까요. 네. 부채보다 자산이 더 많아요. 그래서 보유한 토지가 이제 매각이 되면 이제 감소하는 구조인데 이제 주택 경기가 좋을 때는 잘 팔리고 주택 경기가 안 좋으면 좀 안 팔리고. 잘 안 팔리고. 예, 안 팔리면 또 기존에 팔렸던 땅들도 다시 또 사주세요라고 이야기해서 다시 또 LH가 부담을 떠안고 사는 이제 이러한 구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LH가 발행하는 채권은 이제 10년 만기 채권이랑 동일한 거의 뭐 수준으로 이제 발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국채 수준으로 예, 하기야 뭐 나라 기관이고 나라가 갚아주겠죠.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런 방송이나 이런 걸 통해서 부채가 너무 많다. 하루에 지급하는 이자가 뭐 100억 원이다라고 하면 사실 걱정이 되는 것도 맞지만 또 그만큼 또 할 일도 많고 또 나름대로의 시스템으로 잘 돌아가고 있다라고 또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관이 일을 열심히 잘하느냐 안 잘하느냐는 그건 별도의 문제고 네. 다만 어떤 기관이 일을 잘하는지 안 잘하는지를 보기 위해서 부채가 왜 이렇게 많아? 네. 뭐 그 이자가 이렇게 많이 나가? 이러면 안 된다는. 예, 맞습니다. 그걸 지적하면 예. 그러면 일 안 하면 부채 안 생기고. 그러니까 이제 공공기관에서 부채가 많아지면 일을 열심히 해도 부채가 쌓이는 기관들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네, 그렇다고 공공기관이 높은 이익이 나면 그것도 국민들 그것도 상대로 사실은 땅 국민들을 장사한다고 상대로 할까? 뭐 땅 장사를 했든 다른 장사를 했든 또 과도한 이익을 챙기는 거 아니냐라는 비판이 제기될 수도 있는 거죠. 그러게요. 그러니까 원래 공기업은 방만하게 되기 마련인데 그러니까 그거는 경계해야 되는데 네. 어떤 지표나 어떤 인덱스를 보고 여기는 좀 방만한가 그래야 고쳐야 되는가 아니면 아닌가를 볼 때 참 신중하게 접근을 해야 됩니다. 그게 보기 쉬운 네. 부채는 아니다. 고용이 왜 이렇게 많아졌어라고 하면 한쪽에서는 고용 창출하라고 하니까 네. 적극적으로 채용할 수밖에 없고요. 예. 또 뭐 주택을 또 공급하라 그러면 예. 부채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 또 이런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러게요. 그리고 또 뭐 경쟁이 있는 것도 하니까 왜 저기보다 여기는 못해요 할 수도 없고 모든 사업을 독점으로 하니 그래서 비교도 뭐 안 되고. 한때는 이제 신도시 조성 이런 거 업무를 이제 민간에도 개방하자라는 이야기도 과거에 있었는데 예. 지금은 이제 그런 논의는 이제 사그러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일을 하고 있는 LH공사를 다녀왔습니다. 법무법인 율촌의 최준용 전문위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토요일에 전해드린 손에 잡히는 경제 재밌게 들으셨습니까? 저는 또 내일 아침 8시 5분에 다시 찾아오지요. 이진우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경제를 생각하는 사람들의 즐거운 습관.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